음력 3월 남녘 봄 기운이 가야산 홍류동천의 얼음장을 건둥건둥 녹여낼 때쯤이면 한겨운의 눈보라와 삭풍이 얼은 가야산의 가슴이 풀린다. 이때쯤이면 해인사에는 팔만대장경 수호를 위한 큰 불사가 준비된다. 팔만대장경 정대불사다. 수다라장 2층 타락에 인경해서 봉안한 대장경책을 이날 내려서 행사에 쓴다. 예로부터 봄이 되면 대장경판을 꺼내 겨운에 쌓인 먼지를 털고 거풍도 해서 다시 깨끗이 봉안하는 것이 전통이었다. 이때 대장경판은 누구나 만져볼 수 있었고 만지는 것만으로도 그 공덕이 크다고 믿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분실과 파손의 우려로 경판을 쓰지 않고 인경한 경전을 이용한다. 팔만대장경판은 그 자체로가 신앙의 대상이고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법보인 것이다. 오늘날 경판 대신으로 경전을 가지고 정대 머리에 이는 불사를 한 것을 보아서도 경판 자체가 얼마만큼 경외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팔만대장경은 무엇을 보고 새겼을까? 우선 판각하기 전에 경전을 수집하는 작업이 먼저 되어야 한다. 경률론 3장의 수가 천수백 가지가 되는데 어느 것을 넣고 어느 것을 뺄 것인가 하는 작업을 담당한 사람이 당시 개태사의 승통인 수기대사다. 수기대사는 팔만대장경의 편집 교정을 맡은 총책임자였다. 수기대사가 팔만대장경의 원본으로 수집하여 사용한 경전을 살펴보면 먼저 부인사에서 불타버린 초조대장경을 찍은 것과 세계 최초의 대장경인 북송개보칙판 대장경, 거란대장경을 비롯해서 국내에서 옛날부터 전해오는 국천본과 국후본 등을 참고로 하여 팔만대장경의 원안을 만들었다. 이것을 일일이 함차와 권차, 장차를 부여해 분류하여 판각할 수 있도록 하고 판 한 장에 앞뒤 2장씩 해서 종이 전체를 경판의 크기에 맞추어 깨끗이 썼다. 이것은 판목에 붙이기 위한 것으로 판하본 또는 판서본이라고 한다. 팔만대장경의 글씨가 일정하고 크기도 일정한 것은 당시에 경전을 베껴 쓰는 사경이 대유행했기 때문이다. 매우 많은 사경자가 있었고 이들을 모아 동일한 자체로 글을 쓸 수 있도록 많은 훈련을 시켰기에 글자체가 일정하고 날렵한 것이다.
한자 한자의 온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써낸 완벽함은 오늘의 우리를 놀라게 만든다. 이렇게 정성 들여 쓴 판화본을 깎고 다듬고 오랫동안 말려서 단단해진 판목에다 붙이게 된다. 먼저 판목에 빈틈없이 풀칠을 해야 한다. 그리고 판화본을 뒤집어 붙이게 된다. 판목의 한 가운데 아래 위 좌우를 보아가며 반듯하게 붙여야 한다. 그리고 다 붙인 위에다가 다시 풀칠을 한다. 이는 판화본에 빈틈없이 풀이 묻어 판에 밀착시키고 또 경판을 다 새길 때까지 계속 이리저리 만져야 하므로 트실트실하게 종이가 일어남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풀을 먹여 빳빳하게 해놓는 것이다. 판화본을 붙이고 다시 풀칠을 한 뒤 말려야 한다. 이런 작업 과정이 당시에는 분업화가 이루어져 판화본을 써내는 곳에서는 계속 쓰는 작업만 전담하고 그것을 받아서 다른 곳에서는 판목에다가 계속 붙여대고 또 바람이 잘 통한 그늘에서는 붙인 판화본을 쭉 늘어놓고 말리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졌을 것이다. 다 말린 뒤에는 다시 들기름을 칠하게 된다. 풀칠할 때에는 글자가 잘 보여도 마르면 희게 되어 글자의 획이 정확하게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당일 새길 분량만큼만 글씨에다가 기름칠을 하면 빨리 마르지도 않고 글자가 또렷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첫 판각 작업은 우선 글자가 없는 넓은 부분부터 파들어간다. 당시 대장도감에 있던 각수들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각수들 가운데는 잘 새기는 사람, 못 새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빨리 새기는 사람과 늦게 새기는 사람들로도 나뉘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못 새기는 사람들은 판을 정리하는 초벌을 담당하고 그 다음으로 실력이 나은 사람이 글자의 테두리까지만 깎아내고 마지막으로 실력이 월등한 사람은 글자의 획을 정리하는 마무리 각수로 나누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판각 작업의 장소는 햇볕이 잘 드는 밝은 곳이라야 한다. 거꾸로 붙인 글자이기 때문에 자칫 칼끝이 잘못 가 조그만 획 하나를 헛건드려도 목수가 정성을 다해 다듬은 판목과 심혈을 기울여 쓴 판화본이 못 쓰게 되므로 각수의 손끝이 떨리지 않을 수 없고 한자 새기고 한 번씩 향사르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획 하나 새겨내고 한 번씩 기도했을 법하다. 조명시설이라고는 없던 그 시대에 노천에서 작업했을 리는 없고 실내에서 매일같이 해내지 않으면 안 될 방대한 분량이었으니 각수들의 지극한 신앙심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작업이었다. 오늘날 전해오는 팔만대장경에 획 하나 떨어져 나간 것이 없으니 얼마나 철저히 새겼으며 또 검열했을까. 판에 새겨진 글자를 가까이 하면 칼끝이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며 800여 년 전의 망치 소리가 들리고 마침내는 각수의 고동치는 심장의 소리가 들린다. 하루 날씨가 좀 좋고 밝으면은 하루 한 11서너 자 정도 합니다. 구름이 끼면 완전 작업을 못하고 이제 어둡기 때문에 이 글자가 작기 때문에 섬세한 부분에 칼을 대지를 못하거든요. 자꾸 이제 손도 떨리고 또 그 확실하게 그걸 못하면 이게 칼을 별로 못 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어두운 날은 작업을 못하는
그때 당시는 뭐 조명도 없었고 뭐 또 어떤 그 전기 시설 같은 게 전혀 없었는데 뭐 그때 사람들은 자기 개인적으로의 어떤 그 아주 돈독한 그런 신앙심 또는 그 한 걸음 나아가서 어떤 그 나라를 구하겠다는 어떤 구국 일념 이러한 어떤 그런 원력이 없이는 아마 그 작업하기가 어려웠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판을 다 새긴 후 판면의 정리가 끝나면 이제 마구리를 달아야 한다. 판 양쪽을 얇게 깎은 곳에 홈을 판 마구리를 끼운다. 그리고 네모서리에 금고를 박아 판이 틀어지거나 마구리가 빠지지 않도록 한다. 이 금고는 팔만대장경 조성 당시에 박았던 것이라고도 하고 조선말 고종 때의 명성황후의 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도 한다. 아주 정교하게 용이 승천하는 모양을 새긴 것도 있어서 경판 한 장 한 장마다 정성을 다한 것이 8만여 장이다. 팔만대장경에 오칠을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아주 맑고 밝은 오칠이 되어 있다. 다만 글자에도 오칠을 했는지는 더 조사하고 연구되어야 할 것이지만 오칠이 막을 형성하므로 글자에 오칠이 되었다면 먹물이 묻기 어려워 인경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판 외곽에 주로 하고 글자 부분은 아주 얇게 칠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을 한다. 이러한 추측의 근거는 글자 부분이 매우 붉게 보인다는 점에 있다. 자작나무일 경우에는 희기 때문에 글자에 오칠을 하지 않고는 붉게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 방대한 양을 새길 때는 어떤 순서로 새겨 나갔을까? 이 대장경은 천자문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머리 숫자는 천자문 순서에서 116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강기에는 보면은 을사년으로 1245년에 간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 밑에 상처 상자인데요. 이 상처 상자는 천자문 순으로는 160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160번째에 해당이 되는 상처 상자를 새긴 강기를 보면은 기해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해년의 연도를 보면은 서기로 1239년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머리 숫자와 상처 상자와의 연대 차이는 약 6년 내지 7년간의 사이를 두고 간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수함이 상함보다 순서가 빠른데도 실제로는 6년이나 뒤에 새겨졌다는 것은 판각 작업에 들어갈 때 이미 새길 원본인 판화본이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결국 대장경을 새길 때 앞뒤 경의 구분 없이 또는 앞장 뒷장의 구분 없이 새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각 장마다 새겨진 경명, 권차, 장차를 보고 나중에 찾아 놓으면 되기 때문이다. 또 대반야경은 총 600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일함, 월함에 있는 90권, 91권을 보면 바로 앞뒤로 붙어 있어서 같이 새겼을 법한데 90권은 무술년으로 1238년 간기가 되어 있고 91권은 90권보다 1년 빠른 1237년 간기로 되어 있다. 이것은 91권을 먼저 새기고 90권을 나중에 새긴 것이 아니라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각 수의 솜씨나 숙련도에 따라서 91권이 먼저 완성되고 90권은 뒤에 완성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다 새긴 다음 검열을 거친 후에 간기를 파다 새겨 넣었기 때문에
90권을 새긴 각수는 해를 넘겨 완성을 해서 91권보다 1년 뒤에 간기를 받아 새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장경의 간기는 대부분이 무슨세 고려국 대장도감 봉칙조조라고 하여 당시에 중국 황제의 명령을 뜻하는 칙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썼다. 고려 국왕의 명을 받들어 새긴다는 의미인 봉칙조조라는 글에서 우리의 자주성을 강하게 엿보이고 있다. 분사에서 새긴 것에는 분사대장도감 봉칙조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간기의 표시는 대장경 판각이 다 끝나갈 즈음에는 엄격히 지켜지지 않아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분사대장도감 개판이라든가 조조라는 것에는 개인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새겨진 것이 아닌가 하고 본다. 간기가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간기 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도 있다. 이 경판은 대반야경 권 10에 해당하는 것인데 처음 새길 때 잘못 새겼기 때문에 새로 파서 악교로 붙인 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건 역시 대반야경으로 8만 대장경의 제일 처음 시작인 첫째 권인데 간기가 떨어져 나가고 없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조선시대 때 찍은 모든 인경본에는 간기가 없다. 그런데 일본 경도에 있는 대곡대학에서 발견한 대반야경 제1권을 찍은 인경본에는 정유세 고려국 대장도감 봉칙조조라는 간기가 나와 있었다. (1237년) 첫 대장경판이 판각된 이후 전란의 어지러움 속에서도 고려민들의 민족적 종교적 염원을 담아 마침내 1248년에 대장목록을 마지막으로 판각해냄으로써 고유 장경을 제외한 국가가 간행한 정장 8만 대장경의 조판 작업은 12년 만에 일단락을 짓게 된다. 방대한 양의 8만 대장경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경함에 넣어두고 있는데 마구리에는 장경목이라고 써서 대장목록임을 줄여서 표시하고 있다. 이 대장목록은 상중하의 3권으로 되어 있고 전체 1524종의 경전이 어떤 함에 실려 있는지를 알려준다. 여기에 바로 8만 대장경의 이 목록이 이 나오는 상권의 제일 첫째 파입니다. 그 대장 목록 권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반야 바라밀다경 600권 해서 입지 748첩 18장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마다 그 한 경을 표시할 적에 보면 그 밑에 입지 수량이 얼마 된다. 요 경을 다음 경을 인쇄하려면 입지 수량이 얼마 된다.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장경이 이 보물을 만들어 놓고 그냥 가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의 인쇄로서 이 대장경을 널리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인쇄대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소위 인출해야 합니다. 인출을 나중에 인경합니다. 인경하려면 어떻게 인경하는지 종이가 얼마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 표시를 분명히 해줘야만 이 경은 여기에 있는데 요 베기려면 종이가 얼마쯤 든다. 그렇게 해놔야 되니까 그래서 입지 수량을 정확하게 여기에 표시해놓는 것 같습니다. 대반야경 600권을 인경하려면 종이가 748첩, 18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첩이란 한 축, 두 축 할 때의 축과 같은 단위로 한지 20장을 한 축 또는 한 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대반야경 600권을 인경하는 데 드는 종이를 계산하여 보면
14,978장이 드는 셈이다. 대장 목록에 기록된 한지 수량을 전부 계산해 보면 총 15만 4,402장인데 이것은 요즘의 책처럼 묶으면 총 30만 8,804페이지의 거대한 부피를 가지게 된다. 이처럼 방대한 양의 경전을 판각하다 보면 중복하여 판각하는 경우도 있을 법하다. 대승대교 왕경이라는 경전은 신의 계자 계함과 닭계자 계함에 중복되어 들어있다. 신의 계자 계함에 들어있는 대승대교 왕경은 대장 목록에 수록이 되어 있으나 닭계자 계함에 들어있는 대승대교 왕경은 대장 목록에 빠져 있다. 무슨 이유로 동일한 경이 중복 판각되었으며 함차 번호까지 부여받고서도 대장 목록에 기록되지 못한 것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신의 계자 계함은 대장도감에서 판각한 것으로 글자가 또렷하고 힘찬 반면 닭계자 계함은 분사도감에서 판각했는데 판각술이 좀 떨어진다. 팔만대장경은 국가적 사업으로 왕의 명을 받들어 판각한 것이어서 개인의 이름이나 직위가 경판에 표시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경판의 바깥 부분에는 누구의 것인지 짐작히 어려운 이름들이 나타나 있다. 이 대장경판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 대장경판 나는 왜 이 이름이라든지 써 있는데 요게 한문이라 써 있고 그다음에 요 보면 요게는 저 밑에 판에는 요 나는 왜 보면 요게 천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런 게 여기뿐 아니고 상단 판 바깥에다가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 각수 이름도 있기는 여기는 아마 각수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각수 이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석광이라든지 혹은 또 성이라든지 혹은 또 상이라든지 이런 그 이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혹 그 당시에 그 분담되어 있는 조자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의 이름도 그게 기록을 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사실 대장경을 만들 때 무화 통일 정신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상을 낸다고 하는 것은 아마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식으로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기록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이름들을 보면 스님들의 법명 같은 것이 많다. 판각을 한 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면 각수의 대부분이 스님들이었다는 말인가? 아니면 각수는 속인들이었고 각 조별 담당 조장이 스님이었을까? 그래서 판을 다 새긴 다음 검사필의 표시로 스님의 이름을 새긴 것일까? 그러나 이름이 없는 판이 더 많으므로 이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시주자의 이름일까? 그런데 시주자의 성명이라면 공손하게 표시해야 할 것인데 조잡하게 날림으로 새겨놓은 것은 또 무엇 때문일까? 그리고 1장, 2장, 3장, 4장으로 순차적으로 나가는 판에서 첫째, 둘째, 셋째 판에 있는 이름이 넷째, 다섯째 판에는 나와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이 새겨져 있으며 여섯째, 일곱째 판에 다시 같은 이름이 나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주자의 이름이라면 연속하여 실었을 텐데 가운데 연결이 끊어지는 것으로 봐서는 결국 담당 각수의 이름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한다. 또 권수가 변하면서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보아도 각수의 이름일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이름을 경판 안쪽에 양각으로 파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정중하게 새겨져 있으며 인경시에 반드시 찍히게 된다. 또 어떤 이름은 경전 밖에 새겨놓되 인경시에 반드시 찍힐 수 있도록 경전과 여백의 경계에다가 새겨놓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경전의 바깥 부분에 음각으로 바로 새겨진 것은 이름이 찍히는 것보다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볼 때 경판 안쪽에 새겨넣어 인경시에 반드시 찍힐 수 있도록 한 이름은 시주자의 것일 가능성이 있고 시주가 없는 판에는 시주자의 이름 대신 각수들이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을 것이다. 경판 바깥쪽의 이름에 대한 논란이 많듯이 법보전의 창가에 꽂힌 보유장경이라는 경판에 대해서도 국보 32호로 정해진 데 대한 논란이 있다. 이 보유장경이라는 것은 앞에서 본 대장 목록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으면서 국가가 간행한 정장과 같은 대우를 받아온 것이다. 보유장경에는 15종류의 경전과 논소들이 있는데 국가가 간행한 것도 있고 개인이나 사찰에서 간행한 것도 있다. 그리고 보유장경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균여대사의 저수를 담고 있는 석화엄 교분기 원통처이다. 화엄 철학은 불교 철학의 진수입니다. 이 진수를 연구해가지고 저서를 남기는 분이 바로 이 균여대사입니다. 그래서 이 균여대사가 작품을 여기에 실어서 후세 불교 문화성에 큰 영향을 전념해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고 특히 이 균여대사가 대화엄수자 원통 양융대사 균여전하는 그 가운데는 불교뿐 아니고 신라의 산해체인 그 산해체 노래를 불렀습니다. 소위 신라의 향가 아닙니까? 그 향가를 불렀는데 그거는 내용은 그 화엄 철학의 진수를 노래로 불렀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의 교과서에도 나오는 보현 시원가가 이 바로 균여전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찰에서 간행한 것, 조선조에 간행한 것이 있기 때문에 대장도감이나 분사도감에서 판각하지 않은 것은 국간대장경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이다. 팔만대장경은 우리의 독창적인 판각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까? 아니면 남의 것을 모방하여 만들었을까? 특히 이 부분에서 일본인들은 한국의 대장경을 낮추어 평가하면서 중국의 것을 그대로 뒤집어 놓고 새겼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른바 복각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수입해온 개보칙판 대장경을 한 장씩 뜯어서 나무판에다 붙이고 이것을 그대로 새겼다는 것이다. 이렇게 만든 것이 초조대장경이고 초조대장경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 지금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이므로 판각술에 독창성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설이 국내에서도 비판 없이 받아들여지기도 했었다. 수기 법사가 제조대장경을 간행할 때 교정한 것을 모은 고려국 신조 대장교정편록 30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거란대장경은 한 줄에 10급자입니다. 요 두 군데 나옵니다. 고정이 됩니다. 지금 개보칙판이던가 초조대장 제조는 10급자입니다. 한 줄에. 그 거란본은 10급자입니다. 중국도 개보칙판 이후는 10급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전본도 사찰본은 10급자보다도 더 작은 글자입니다. 이 계통의 불경을 보면 예를 들면 거란에서 온 건 도형 반경을 본다든가 또 우리 국내 전본은 일자 정륜 완경을 본다든가 이게 전부 10급자로 뭐 송본
뭐 저 다른 이 개보측판을 바탕으로 한 거 이상으로 아주 정교롭게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북송 개보칙판에도 없는 도행 반야경이나 일자 정륜왕경이 초조 대장경에 들어있으며 또한 도행 반야경과 일자 정륜왕경이 모두 한 줄에 17자로 이루어진 것을 초조 대장경에서는 14자로 모두 고쳐 판화본을 새로 써서 새겼고 그 새긴 것이 북송본보다 나은 판각 기술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결코 복각이라 할 수 없다. 북송본 개보측판과 우리나라 초조대장경은 함차가 전혀 다릅니다. 함차는 우리 나름으로 새긴 겁니다. 또 그 다음에는 간행기록 표시가 없습니다. 간기에는 연호가 들어갑니다. 연호. 그 고려는 뭐 틈만 있으면 독자. 왕이 중국의 황제용을 씁니다. 봉칙, 조조, 봉칙도 황제가 쓰는 용어입니다. 조선조는 봉칙 안 됩니다. 봉교입니다. 봉교. 그 봉칙 쓴 것만 해도 황제가 쓰는 용어, 칙소는 황제가 쓰는 얘기입니다. 그 고종 황제 때는 칙소입니다. 조소, 칙소. 고종 황제도 있으니까. 이 고려 때 원해 지배를 받을 때는 그래도 이제 간지를 쓰면서 봉칙 조조 이렇게 썼는데, 아니 초조대장경은 연나라, 송나라 요에 더 강력한 압박을 받는데 대명부도는 송나라를 써야 할 텐데 쓸 수도 없고 그 먼저 썼던 요가 금방 모를 거고 또 연나라만 쓰기는 오랑캐니 싫고 이러니까 아예 간지를 생략한 겁니다. 그것이 차라리 우리의 자주성을 살리는 길이었다. 이렇게 판단해서 간기를 생략한 겁니다. 또 하나 북송 개보칙판에는 당시의 송나라 태조와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이름과 같은 자가 경전에 나오면 한 획을 줄여서 써놓았는데 이것이 초조 대장경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또 제조 8만 대장경에도 드물게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이 고쳐진 상태다. 이것은 원본 경전을 보고 붓으로 판화본을 쓸 때 따라 쓰다가 무의식 중에 그대로 쓴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은 지경경자로 왼쪽이 초조 대장경에 있는 글자인데 한 획이 빠져 있다. 오른쪽이 제조 8만 대장경판의 것으로 획이 바로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획이 빠진 글자들이 고쳐져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복각은 아닌 것이다. 이 나라의 많은 국보를 훼손하고 훔쳐간 일인들이 민족의 혼이 서린 8만 대장경에도 손을 댄 흔적이 남아있다. 1910년 한반도를 강점하자 8만 대장경을 마음대로 인경해 갔다. 인경하던 중에 18장의 경판이 부족하자 이것을 새로 새겨 만들고 보관했다. 위에 있는 경판은 바로 이 원파입니다. 옛날에 고려 대장경에 고려 시대에 맞는 대장경인데 옆에 마구리가 떨어져 나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 세부를 베낄 적에 이 경판이 18판이 결손되어 있으니까 안 보이니 그러니까 막 새로 없은가 싶어가지고 새로 해놓은 것이 18판인데 나중에 제가 조사한 바에 하면 이 나왔습니다. 이게 7판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그 이중이 된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경판은 그 원판은 거제목입니다. 이걸 자작목이라 하기도 하고 거제목입니다. 그런데 밑에 이 판은 배나무입니다. 배나무. 위에 이 경판은 바로 이 금강명경 가운데 한 경판으로서 고려 고종 시대에 만든 진파입니다. 그러나 밑에 있는 이 경판은 1937년 정축년에 대장경 2부를 인경하도록 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이 경판은 벚나무로 만든 경판입니다. 조금 희죠 이게. 그리고 위에 원판과 복각판을 비교해 볼 때 위에 원판의 글자에 비해서 밑에 있는 글자는 안 많게도 참 고려시대 무화 통일 정신으로
지성을 다하는 그 정성이 흘러넘치는 것은 바로 위에 진판인 것 같고 뒤에 것은 아직 거의 보면 족탈불급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글씨에 대해서 얘기하면은요, 바로 이 글씨는 구얀순체로서 소위 우리나라에 와서 대장경체를 합니다. 팔만 대장경체죠. 근데 추사 우리나라의 좀 세계적인 대가인 동시에 불세출의 추사 대감이 그 명필을 보고 이 명필을 보고 비인간지 필이요 내 신선지 필이로다. 그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은 인간이 쓴 글씨가 아니라 천상의 신선이 내려와서 쓰는 글씨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5천 역사를 통해 제일 가는 서예 대가가 감탄을 하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정도의 명필로 되어 있습니다. 한문으로 번역된 대장경은 세계에 30종류가 있으나 이 가운데에서 경판이 전하는 것은 한국, 일본, 중국뿐이다. 일본은 1300년대부터 대장경의 판각을 시도하였지만 실패하고 1678년에는 경도 근처의 만복사에서 황벽판 대장경이 간행되었다. 이 황벽산 만복사의 대장경판은 송만력판을 모방해서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목판에 새긴 목판 대장경판입니다. 우리 해인사 대장경판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이 판은 한 면에 2장씩 앞뒤로 4장씩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의 각은 아주 깊지 않고 얇게 새겨져 있습니다. 마구리 부분이 많이 떨어져 나간 상태였고 판가의 배열도 조잡스럽지만 경판을 새끼로 감거나 신문지로 싸서 넣어둔 것도 많다. 이곳의 경판은 일반 대중의 모금으로 만들어졌는데 판각이 깨끗하지 못하며 부패에 의해 글자에 획이 떨어진 것이 많다. 대장경을 탄생시킨 중국의 경우에는 목판이 하나 남아있다. 이 경판은 1738년 청나라 건윤계 때 만든 것으로 17자본이다. 마구리에 헝겊을 먼저 바른 뒤 그 위에 석고 같은 것을 붙여 함차나 경명을 썼는데 오늘에는 이것이 모두 떨어져 나가 보이지 않는다. 판가에 일련 번호나 한별 기호도 없다. 경판은 접어서 만드는 절첩본의 양식으로 돼 있고 판각이 얕게 돼 있다. 就是说这个经版，对，这就是清代的清藏，又叫龙藏。 이게 청나라 때 청장 혹은 용장이라 합니다. 它是中国历代17种大藏经版本当中唯一遗留下了木版的一种。 중국의 17가지 장경 가운데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장경이 하나랍니다.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现在剩下是多少？ 现在剩下应该是它全版应该7万多块，77000多块。 7만 7천여 개가 남아 있답니다. 목판이요. 因为以前的版没有保存下来，所以我们现在没有办法印证啊。只保存出这么一个版，我不知道朝鲜的这个怎么样。 이전에는 이게 보존된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존되었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대요. 그리고 제일 오래다는 것이 지금 조선에 있는 그 행사 그것밖에 없으니까 조선을 걸 검증할 수밖에 없대요. 이 용장은 남학신을 만들 만큼 단단하다는 중국 지방에서 자생하는 개오동 나무를 이용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모두 대장경을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판각술은 다 다르다. 판목의 처리에서부터 마름질까지 또 판각의 준비 작업에서 경판의 마지막 마무리까지 하나같이 흐트러진 정신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 획 하나에도 일념 정성을 다하지 않고는 이러한 경판이 나올 수 없다.
이런 것이 결국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물과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의 발명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 것이다. 오늘 이 시대는 그 역사의 저력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